3장 행복과 불행의 기막힌 공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불행이 마침내 끝이 나 쾌적한 기분이 저절로 찾아들기를 희망하는가. 밤마다 우리를 사무실에 붙들어 매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끝난다면, 나에게 딱 맞는 상대가 나타나 이 고독한 시간에 구원해 준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텐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생각 뒤에는 고통 없는 삶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행복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가정이 놓여 있다. 불행이 엄습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서로 배타적이라는 생각. 마치 시소게임을 하는 두 명의 아이들처럼 언제나 한쪽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은 뇌에서 서로 다른 체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중요한 인식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일련의 지침들이 이 인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행복은 불행의 반대가 아니다.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등산객이다. 그런데 산중턱에서 길을 잃었다. 몇 시간 헤맨 끝에 드디어 당신은 길을 찾았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다. 이제 당신은 해가 지기 전에 산 아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어디에도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비에 젖은 바지가 다리에 달라붙는다. 몸은 얼어붙고 처량한 심사가 당신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당신의 부주의에 화가 난다. 그러나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추위와 빗줄기,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뿐이다. 그때 당신은 처마처럼 튀어나온 바위를 발견한다. 당신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여기에는 더 이상 바람도 불지 않고 바닥도 보송보송하다. 당신은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홀짝 인다. 따스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낀다. 당신은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심지어 어떤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내려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곧이어 뇌리를 스친다. 그리고 축축한 옷은 여전히 몸에 달라붙어 있다. 그렇지만 방금 당신은 일종의 행복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맛보지 않았던가? 아니면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느낀 것은 아니던가? 실제로 그러한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느낌들이 만화경처럼 펼쳐진다. 몇몇 쾌적한 느낌들과 또 다른 불편한 느낌들, 그 느낌들은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느낌은 나쁜 느낌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듯 우리는 종종 이중적인 느낌을 체험한다. 단지 그러한 느낌의 미세한 차이를 의식적으로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뛰어난 실적을 보인 후에 당신은 월급이 30만 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치자. 그런데 실제로 월급은 15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당신은 화가 난다. 일에 매진한 당신의 노력이 합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추가로 받게 된 봉급에 대해 기뻐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인 기쁨은 부정적인 느낌인 화와 뒤섞여 있다. 우리는 공포 영화를 볼 때 그러하듯 짜릿한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애증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그 어떤 부모가 평소엔 신처럼 떠받드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어느 날 악마가 잡아갔으면 하고 소망한 적이 없겠는가?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역설적이다. 도대체 행복이나 불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의 언제나 그러한 느낌들은 한결 더 세심한 명령을 필요로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분노로 인식한다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대립적인 생각은 해결될 것이다. 이 두 개의 감정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각적 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이율 배반의 본질이 좀 더 잘 이해될 것이다. 음식을 맛보고 무언가를 냄새 맡을 때
우리는 상이한 느낌들이 그렇게 배타적인 게 아님을 알게 된다. 서로 대립된다고 여겨지는 맛들이 오히려 음식의 매력이 될 때가 있다. 달콤 쌉쌀한 초콜릿 또는 새콤달콤한 탕수육은 좋은 예이다. 맛의 세밀한 차이가 보여주는 스펙트럼은 무한하다고 프랑스 요리계의 황제인 무리아 샤바랭은 말한 바 있다. 맛의 기본이라는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 5가지 맛만 정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내는 음식은 얼마나 빈곤한가.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삶을 풍요롭게 꾸려나가는 기술의 본질은 불행 속에서 행복을 그리고 행복 속에서 불행을 인식하는 데 있을 것이다. 쾌감과 고통의 동거. 쾌감과 고통은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 때로는 좀 더 많이 일하고 때로는 좀 더 적게 일한다든가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는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뇌 안에는 유쾌한 느낌과 유쾌하지 않는 느낌을 생산하는 두 개의 체계가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 이 두 체계는 때로는 함께 일하고 나란히 하며 때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항해서 일한다. 신경화학에서 사용하는 언어 자체에 이미 쾌감과 불쾌감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신호가 있다. 욕망이나 만족 또는 성적인 끌림에서도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그리고 베타 엔도르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로 공포나 긴장 그리고 상심의 감정은 아세틸콜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우리는 쾌감이 머릿속에서 불쾌감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다. 안토니오 다마시오가 촬영한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의 뇌 사진들은 좋은 감정과 그보다 덜 좋은 감정을 위한 회로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뇌에 있는 특정 기관들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든 공포나 분노를 느끼든 간에 뇌는 끊임없이 육체의 상태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의 이 부분들은 상이한 감정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만일 행복과 불행이 대립되는 쌍이라면 즐거운 순간 단층 촬영에 나타나는 뇌의 영역들은 저하된 기분 상태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나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행복한 뇌와 불행한 뇌의 촬영 사진은 결코 서로 대립되는 전형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38쪽에 실린 그림에서 밝은 색은 활발한 활동을, 어두운 색은 위축된 활동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손에는 즐거운 순간에는 단지 왼쪽에서만, 슬픔이나 화 또는 공포의 순간에는 양편 모두에서 작동한다. 대뇌 아래에 있는 대상 회로의 활처럼 생긴 구조는 행복한 순간에는 앞쪽 오른쪽에서 밝게 빛나고 뒤쪽 왼편에서는 어둡게 남아있다. 그러나 슬픔의 경우 이것은 앞쪽 양편에서 밝게, 뒤쪽 양편에서 어둡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체험할 때면 뇌의 여러 부분들이 항상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뇌관 내부의 단층 촬영 사진으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쾌감을 위한 중심부도 슬픔을 위한 중심부도 거기엔 없다. 뇌는 그렇게 단순히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뇌의 작용은 축구 게임에 비유할 수 있다. 축구팀의 모든 선수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그중 누구도 단독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뇌에 있는 그 어떤 개별적인 중심부도 육체적 느낌의 발생에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다. 뇌의 다양한 부위들이 상이한 육체적 느낌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운동장에서 시합을 벌이는 축구팀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공격을 할 때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수비진보다 공격진이지만 공격진은 여전히 뒤편에서 보여지는 패스에 많은 부분 의존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수 각각의 개인기라기보다는 팀 전체의 협동 경기 능력인 것이다. 오른쪽에는 불행이, 왼쪽에는 행복이. 종종 대뇌피질의 오른쪽과 왼쪽 부분은 서로 다른 임무를 나누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감정을 담당하는 반쪽과 이성을 담당하는 반쪽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에선 앞 이마뇌의 오른쪽이, 즐거운 순간들에는 앞 이마뇌의 왼쪽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복한 상태와 두려운 상태의 뇌사진을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차이는 뇌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뇌의 반쪽은 행복을 위해 다른 반쪽은 불행을 위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뇌의 반쪽이 손상을 입게 되면 감정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뇌출혈로 인해 앞쪽 앞뇌가 손상된 환자들은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나타낸다. 분명 좋은 감정에 해당하는 구조들이 파괴되었을 것이다. 오른쪽 앞뇌에 출혈이 있을 때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환자들은 계속 명랑한 행동을 보인다. 그와 함께 현실 감각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리라.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과 맞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아버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부정한다. 라마찬드란의 환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다주 부인은 오른쪽 뇌에 출혈이 있는 후 몸 왼쪽 전체가 마비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마비에 대해 전혀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전혀 알지 못했다. 라마찬드란이 손바닥을 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다주 부인은 건강한 오른쪽 손으로 허공을 치고 나서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지금 박수를 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과장되게 부풀려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왼쪽 뇌를 진정시키고 환자가 다시금 현실 세계에 발을 내딛게 할 수 있는 힘이 그녀 뇌에는 분명 없는 것이리라. 뇌의 많은 부분들이 즐거운 것이나 즐겁지 않은 것에 얼마나 정교하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는 다마시오의 실험실에서 나온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곳에서 연구자들은 무시무시한 것과 대결을 벌일 때만 반응을 보이는 특별한 신경세포들도 발견해냈다. 불행을 담당하는 이 뇌세포들은 의식보다 한결 빨리 반응을 보인다. 어떤 상황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이 세포들은 100분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결정을 내린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데다 무대 공포증까지 있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 나서야 할 때면 그의 앞 이마뇌의 오른쪽 부분은 미친 듯이 공중 고개를 한다. 사람들은 젖먹이일 때부터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학자들이 젖먹이에게 레몬즙을 먹였을 때 뇌의 오른쪽에서 강한 뇌파가 흘러나와 눈을 못 뜰 정도로 신 레몬 맛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젖먹이들이 달콤한 음료수를 먹었을 때 무엇보다 강렬하게 반응한 것은 왼쪽 뇌였다. 왼쪽 뇌가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의 발생에 기여하고 오른쪽 뇌가 부정적인 감정의 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따라서 선천적인 확률이 정말 높다고 할 것이다. 쾌적한 느낌과 쾌적하지 않은 느낌이 그럴듯 상이하게 두 개의 방구에 나뉘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 이마뇌의 자료 정리 작업과 관련이 있다. 앞 이완뇌는 태도에 관한 명령을 내리는 중앙기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육체적 느낌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삼가해야 할지 알려준다. 뇌가 결정을 내릴 때 방향을 제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즉 너무나 신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처럼 태어날 때부터의 경향이 그 하나이고 누적된 경험이 그 다른 하나이다. 따라서 경험이 저장되어 있는 앞 이마뇌의 양쪽 부분은 일어나는 일들을 유기체에 유용한가 이용하지 않은가에 따라 분류하느라고 언제나 분주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료실이 생겨난다. 그처럼 수많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다시금 기억 속으로 불러내는 일은 어마어마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 이마뇌는 그 일을 나누어 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른쪽 뇌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을 위해 반대로 왼쪽 뇌는 삶의 즐거운 일들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 있는 휴가는 왼쪽 뇌에서 방금 날라온 벌금 통지서는 오른쪽 뇌 신경세포들에서 처리된다. 그리고 폴 에크먼이 발견해낸 진짜 미소는 앞 이마뇌의 왼쪽 세포들이 수행하는 뛰어난 활동과 일치한다. 돈 까밀로와 빼보네. 행복과 불행은 그것들 나름의 고유한 뇌 회로와 화학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쾌감과 불쾌감이 서로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날아오를 듯 기뻐 날뛰면서도 한없는 우울에 잠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감정 상태는 이쪽이거나 저쪽이다.
부정적인 육체적 느낌과 긍정적인 느낌에 관한 뇌의 체계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을 방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감정이 좋은 감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화가 치미는 저녁 시간, 이것은 완전히 성공적으로 진행된 낮 시간에 대한 충족감을 망쳐버릴 수 있다. 반대로 약간의 기쁨이 깊은 상심을 물리칠 수 있다. 장마가 지나고 드디어 태양이 얼굴을 내밀 때 사람들의 표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뇌에서는 상반된 자극에 대한 끊임없는 힘 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원칙은 심지어 모든 개별적인 신경세포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작은 세포들의 수는 100억 개를 웃돈다. 이것은 은하수의 빛나는 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이다. 모든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 많은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연결된 신경세포는 이 신호를 받아 활성화된다. 또 다른 신경세포들은 활성화를 저지르는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그 결과 신경세포는 상반된 자극의 힘을 측정하게 된다. 작은 컴퓨터에서 신경세포는 대립되는 신호들에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낸 다음 그것을 다시 다른 세포들에게 전달한다. 신부님 시리즈로 유명한 존 바니노 괄레시키의 책 돈 까밀로와 빼뽀네에서 서로 밀고 당기며 순박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두 주인공인 시골 성당 신부 돈 까밀로와 공산당 당원인 빼뽀네처럼 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과정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힘에 의해 조절된다. 감정적 회로들 역시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체시켜 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을 몰아낸다. 스트레스 처방전. 경합을 벌이고 있는 두 개의 힘이라는 이 원칙은 우리가 기분을 조절하고 싶을 때 두 곳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는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삶의 지혜에 관한 에세이를 쓸 때 바로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즉, 여러 가지 수단을 잘 조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의 자동 조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조합을 할 수 있다. 출근길에 교통체증을 겪으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아침에 이 상황에서 생물학적 조건을 두고 볼 때 공격을 하거나 도망을 가고 싶게 만드는 허다한 요소들이 집결되어 있다. 비좁은 차 안, 시끄러운 엔진 소리, 약속 시간에 또 늦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비참한 것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앞뒤로 차량에 꽉 막힌 채 갇혀 있어야 하는 이 경우이다. 지극히 자동적으로 우리 유기체 내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는 분노와 초조, 목적 없는 흥분이며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의 기진맥진한 피로감이다. 이러한 비참함에 대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론 아침에 교통대란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 조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벗어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준다. 우선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예컨대 차 안에 앉아있는 시간을 오디오북을 듣거나 외국어 테이프를 듣는데 활용함으로써 주요 환경에 무기력하게 내맡겨져 있다는 느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긍정적인 느낌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터에 도착하면 곧바로 일에 뛰어들지 않고 우선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따뜻한 빵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두 번째의 아침 식사를 상상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차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즐거운 사건을 기대할 때 우리 뇌에서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로써 우리는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쾌감과 스트레스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기대는 화해에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많은 쾌적함을 위해 정신의 신경물리학적인 작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더 알게 될 것이다. 그중 많은 것들은 자동차 운전자의 단순한 예에서처럼 두 가지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을 좀 더 여유롭게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종종 예기치 않은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긍정적인 체험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낼 수 있다.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행복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가능한 많은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가능한 적은 고통을 희망해야 하는지를 질문해 왔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고민은 소모적인 것이다. 우리는 둘 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쾌감과 고통은 영원한 족수이다. 앞 이만의 양편은 정신을 두고 끊임없는 투쟁을 벌인다. 왼쪽 방구는 두개골 아래 깊숙이 놓여있는 뇌 영역에 적당히 영향을 끼침으로써 좋은 감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 이만회에서 신경줄이 하나 나와 아미그달라라고 불리는 손의 편도로 이어지고 있다. 간뇌에 놓여있는 이 중심부는 실제로 편도처럼 생겼으며 공포나 분노 또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왼쪽 앞 이만회가 이 감정에 맞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신경심리학자들은 왼쪽 앞 이만회가 소원의 편도에 일정한 힘을 전달해 그 작용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한다. 자연은 그러한 신호들을 일종의 반응 체계로서 설치해 놓았을 것이다. 일단 부정적인 육체적 느낌, 즉 경고 신호는 앞 이만회에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감정에 대한 일종의 자연 잠금 장치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약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 잠금 장치를 의지에 따라 작동시킬 수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신경심리학자 리처드 데이비스는 이 연관관계를 해명하고자 수년간 실험을 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느낌을 유발시키는 일련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매력적인 남녀의 누드 사진, 심장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들, 홍수를 피해 지붕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나 자동차 사고로 심하게 피를 흘리는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더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것을 요청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조절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데이비드스는 슬라이드를 보여준 직후 갑자기 굉음을 울렸다. 그들 중 슬라이드 그림이 준 자극 때문에 여전히 흥분해 있던 사람들은 더 심하게 놀라 자신도 모르게 속눈썹을 움찔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사실을 나타내는 반응이었다. 데이비드슨은 이것을 기록했다. 동시에 실험 참가자의 머리에 붙여둔 128개의 전극이 그의 앞 이만회가 활동 중임을 나타냈다. 왼쪽 앞 이만회가 강력하게 작동하면 할수록 실험 참가자들은 평정을 잃지 않았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슬라이드를 본 직후 들려오는 굉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끔찍한 장면들이 결국은 슬라이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즉시 1초 정도 시간이 지나자마자 알아차렸음이 분명했다. 육체적 느낌은 차츰 사라졌고 데이비드슨이 다시 신호를 보냈을 때 그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 이만회의 활동이 특히 오른쪽으로 기운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은 이와 달랐다. 그들은 참혹한 슬라이드를 보고 난 후 몇 초간 지속적으로 그 이미지들의 잔상에 시달렸다. 그들의 속눈썹은 격렬하게 떨렸다.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실패하는 것이 분명했다. 몇몇 사람은 그 사진들 때문에 계속 심란해하다가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육체적 느낌의 조절은 대부분 1초도 지나기 전에 결정된다. 공포나 슬픔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인식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느낌은 자기 고유의 동력을 발전시킨다. 한번 시작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눈사태처럼 자신의 감정에 행사하는 힘에 굴복당한 당사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실에 대한 명력의 시각을 되찾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들에서 이러한 기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불쾌한 통화를 한 후 소화기를 내던져버리거나 파트너가 내뱉는 생각 없는 말에 방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는 일이 생길 경우 우리는 단지 대기 중에 계속 떠들게 되는 불편하고 긴장된 분위기 때문에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부정적인 느낌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유지시키고 그럼으로써 진짜 본격적인 분노의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데이비슨의 실험은 부정적인 느낌을 바로 그 발생 순간에 조절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일순간 의식적으로 감지하기는 하지만 곧 옆으로 제쳐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일상의 질서 속으로 돌아갈 때에만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초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훈련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물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은 여전히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심리학의 주장과 대립한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참지 않고 폭발시키는 것이 화에서 해방되는 길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감정에 대한 표상은 19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이제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만큼이나 낡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파악하는 관점은 뇌를 나쁜 감정이 압력처럼 고여있는 징기기관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 고여있는 이 나쁜 감정은 위험한 과민 반응, 즉 말 그대로 화가 난 나머지 폭발해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의 친구들은 실컷 울어버려 라고 충고하지 않던가. 물론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분을 털어놓는 것은 종종 좋은 결과를 낳는다. 고통은 분담하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을 나누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느낌을 과도하게 분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어떤 전문적인 심리학자도 눈물이나 화 등 이른바 안전판이라고 불리는 감정을 분출시켰을 때 그것이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화를 분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화를 돋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우울증에 잠기게 할 수 있다는 첫 연구 결과는 이미 40여 년 전에 나왔다. 머리는 증기기관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19세기 기술이 그려내는 이미지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발달된 체계인 것이다. 왼쪽 뇌가 주도적인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의 비밀 중 하나는 부정적인 느낌의 조정에 있다. 우리가 유쾌하지 않은 일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정신의 일반적인 쾌적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데이비드스는 자신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탐색함으로써 앞 이마의 오른쪽이 주도적인가 아니면 왼쪽이 주도적인가에 따라 일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오른쪽 뇌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더 내성적이고 염세적이며 신뢰보다는 불신이 많은 편이었다. 그들은 작은 불행에서도 일종의 파국을 보게 일수이고 평균 이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불행한 상태에 잘 빠진다. 반면에 왼쪽 뇌가 강하게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자긍심이 강하고 낙관적이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삶의 아름다운 면을 주로 보는 것이 천성인 것처럼 보인다. 데이비드슨은 자신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모욕을 하면서 마냥 즐거워하는 새끼 원숭이의 모습처럼 즐거운 영화 장면들, 그리고 심각한 수술 장면 등 마음을 짓누르는 영화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앞 이만해가 어떤 식으로 양극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오른쪽 뇌가 더 활동적인 실험 참가자들은 심각한 영화들에서 왼쪽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하는 실험 참가자들보다 더 많은 혐오감과 공포심을 나타냈다. 반면에 왼쪽 뇌가 더 활동적인 사람들은 재미있는 장면들에서 더 많은 기쁨과 웃음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뇌는 어떤 종류의 자극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종류의 자극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약하게 반응을 보일지를 확정짓는 기본 기질이 있는 게 분명하다. 뇌의 기질 상태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핑크빛인지 잿빛인지가 결정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데이비드스는 왼쪽 뇌가 확실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불쾌한 일들을 잘 처리할 뿐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세포들을 혈액 속에 더 많이 갖고 있다. 데이비드스는 사람들에게 감기 예방 주사를 놓아준 다음 그 반응을 실험하여 뇌의 기본 구조가 면역 체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참가자들 중 왼쪽 뇌의 활동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방주사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데이비드슨은 이것을 2주간 지난 후 혈액 속에 있는 항체의 숫자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관관계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측한데 감정의 효과적인 조절은 일종의 연쇄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기적으로 볼 때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왼쪽 뇌의 활동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 한결 적게 나타나고 나타나더라도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체는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금만 방출한다. 따라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앞 이마뇌의 왼쪽 부분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데이비드슨은 추측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좀 더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다. 유전자가 행복을 결정할까? 데이비드슨은 판단에 따르면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불행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설문조사의 결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다. 데이비드슨은 자신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는 왼쪽에서 강력한 뇌의 활동성을 보이고 또 다른 3분의 1 정도는 오른쪽에서 그런 활동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왼쪽과 오른쪽 뇌의 활동의 반반가량으로 나타났다. 몇 달 후 동일한 인물을 다시 측정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시 말해 앞 이마뇌의 어느 쪽이 지배적인가 하는 것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는 무관한 일종의 인격적 특성인 것이다. 우리는 아기 때부터 이미 뇌의 양쪽 부분이 서로 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데이비드슨은 10주 된 젖먹이들을 연구하면서 뇌파 분배가 젖먹이들의 기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관찰하였다. 오른쪽 뇌가 좀 더 활동적인 아기들은 엄마가 곁을 떠나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이 아기들은 쉽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분명했다. 왼쪽이 강하게 발달한 아기들은 훨씬 덜 울었다. 혼자 남겨지게 되었을 때 이 아기들은 침착하게 방 안의 상태를 살폈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러한 기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러한 기질이 그토록 일찍 삶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뇌의 활동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천적인 것처럼 보인다. 행복한 삶은 유전되는 것일까? 행복의 유전자가 있는가? 행복이 유전된다는 것을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리 켄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언젠가 좀 더 행복해지려는 모든 시도는 좀 더 키가 크려는 시도가 그런 것처럼 실패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쓴 적이 있다. 리켄의 주장은 이제까지 시도되었던 가장 규모가 큰 쌍둥이 비교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거의 1500쌍에 달하는 성인 쌍둥이들에게 삶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중 700쌍은 일란성 쌍둥이, 즉 유전적 조건이 동일한 쌍둥이였다.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들의 대답은 일란성 쌍둥이들의 대답보다 더 자주 서로 비슷했다. 리켄에게 이것은 행복이 유전적으로 조건 지어질 수 있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신호였다. 그런 다음 이 심리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와 함께 실험에 참가한 쌍둥이들은 모두 미네소타주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들 실험 참가자들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떨어져 성장한 69쌍의 일란성 쌍둥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행복에 대한 질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할 것인가? 그렇다면 삶에 대한 만족은 결국 교육이나 환경의 결과가 아닐 터였다. 실제로 이들의 답변은 함께 성장한 일란성 쌍둥이들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탄생 이후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서 자라났다. 따라서 이들의 삶에 대한 느끼는 좋은 감정과 행복은 적어도 틀림없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리켄은 결론 내리고 있다.
이미 유전자 연구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열광하고 있던 미국과 유럽의 언론은 리켄이 전하는 이 소식을 놀라움의 시선으로 받아들였다. 1996년 리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더 뉴요커지에 실린 카툰이야말로 그들의 반응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카툰에는 멋진 성 한 채가 그려져 있다. 옆에는 공원이 있고 성 앞에는 롤스로이드가 한 대 서 있다. 그 앞에서 중년쯤 돼 보이는 한 남자가 다음과 같은 한탄을 하고 있다. 수년 동안 돈을 긁어 모으느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건만 이제 듣는 얘기라고는 내 행복이 유전자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울고 싶다니까요. 이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돈이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의심스럽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유전자가 우리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로써 우리가 명랑하거나 상심에 빠지거나 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전적 원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우울증을 앓는 직계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살면서 언젠가 한 번쯤 우울증을 겪을 확률은 보통 사람보다 4배나 높다. 분열증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질환의 경우 리켄이 관찰했던 것처럼 유전자가 행복의 능력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유전자는 질병의 발생과 과정에 작용하여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그러나 차라리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모하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절대 언제나 동일한 것만을 반복하는 컴퓨터 회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한 유전자가 유기체 내에서 발휘하는 기능은 상당 부분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 외부 세계의 자극은 신체의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특히 뇌나 신경체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뇌나 신경체계야말로 궁극적으로 행복과 불행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곳 아닌가.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생물학자 마이클 미니는 새끼 쥐들의 실험을 통해서 유아기의 체험이 어른이 되어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어미가 충분히 핥아주고 보살펴준 어린 동물들은 어미한테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한 동물들에 비해 나중에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극복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보살펴 주었는가이지 유전자는 아닌 것이다. 미니는 어미에게 새끼를 바꿔서 품게 하여 이 사실을 밝혀냈다. 이제 보살핌이 많은 어미가 나태한 어미의 새끼를 키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라난 새끼들은 커서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반대로 무정한 어미에게 맡겨진 새끼는 나중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동물로 자라났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또한 인간은 쥐들과 달리 유년기에 체질이 각인되지도 않는다. 데이비드슨은 아기 때의 뇌파 검사를 한 적이 있는 실험 참가자들을 10년 후에 다시 한번 관찰하여 이 사실을 알아냈다. 이제 초등학생으로 성장한 이들의 뇌에는 어렸을 때 나타나던 그 뇌파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어릴 때는 앞 이마내의 왼쪽에 주도적이던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오른쪽 뇌에서 강한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많았다. 그동안 겪은 체험이 아이들의 기질을 바꿔놓은 것이다. 어른이 된 후에도 뇌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 이때 변화에 대한 자극은 외부에서 온다. 새로운 경험은 종종 우리의 체험 영역을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뇌는 더욱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다. 뇌는 스스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년의 연구 기간 동안 데이비드슨이 관찰한 뇌 중에 가장 강렬한 활동을 보여준 뇌는 어느 티베트 승려의 뇌였다. 이 스님은 이미 1만 시간 이상 명상을 한 사람이다. 그의 왼쪽 뇌는 인간이 자신의 정신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행복의 공식 1. 행복의 감정과 불행의 감정은 항상 함께한다. 삶을 풍요롭게 꾸려나가는 기술은 불행 속에서 행복을, 행복 속에서 불행을 인식할 줄 아는 데 있다. 2. 우리는 선천적으로 행복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에는 유전적 요인보다 외부 환경과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